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오늘 들어와서 앉자마자 갑자기 사회자님께서 황현필 하시길래 물 마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을 흘렸어요. 어줍는 거 아닙니다. 여수의 이순신의 바다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수와 연이 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도의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예재단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내일은 또 여수 교육청에서 또 내일 모레는 광양에서 오는 김에 아예 이쪽에 뼈를 묻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년 봄에도 친구들하고 여수에서 1박을 하고 놀면서 야, 이 여수가 그래도 참 이순신의 뿌리가 있는 도시는 확실하구나. 제가 여기저기 거북선을 다 보았습니다만 사실 거북선은 여수 거북선이 제일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광장도 진남강과 잘 어우러져 있구나. 제가 임진왜란을 유튜브에서 시작을 하면서 한 20편 정도 예상을 하고 그때 조선사가 전개되는 중에 그 조회수가 한참 잘 나오고 좀 관심을 받을 때라 이 임진왜란 들어가면 얼마나 즐겁게 강의를 할까 하는 마음으로 한 20여 개 강의를 시작했고 그런데 막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더 찾고 자료를 찾다 보니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임진왜란 수준이었구나. 숨겨져 있는 임진왜란의 진실들이 정말 많았구나라고 강의를 하다 보니 이게 임진왜란 강의가 65편까지 가거든요. 그 임진왜란 강의를 하면서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영상을 중단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임진왜란 강의가 끝나기 전부터 실은 조선사 한 유튜브로 한 10만 넘었을 때부터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하자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책을 출간하지 않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제 첫 번째 책은 이순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저기 출판사가 출판을 좀 합시다라고 해서 대표들이 와서 만났는데 이런 책을 좀 쓰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순신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관련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어디 있습니까? 김은의 칼의 노래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멸의 이순신은 소설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역사가인데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출판사도 이순신 책을 저와 함께 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바다를 출간했더니 우와 완전 흥행이 대박이에요. 그래서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교보 예스 알라딘을 다 1등을 찍었습니다. 조금 죄송했던 건 자랑해도 되나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책을 들여다봐도 책을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연구자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책 서문에 썼습니다만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요. 이순신 연구자만 5,000분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자라는 건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고 이순신 전공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특히 남자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하고 한국사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순신에게 매료가 돼요. 그리고 특히 이 남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이순신의 매료가 되시면 이순신의 전적지를 직접 발로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순신 전공자가 별로 안 계시지만 특별하게 그분들이 지역의 향토 사학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쓰는 과정 중에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고 책을 써놓고 나서 야 합포회전의 위치는 이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표기했냐라고 약간 싸움도 있었고 그랬을 때 어떤 이순신 관련 이렇게 카페가 굉장히 큰 카페가 있었고 그곳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금 저랑도 잘 모르는 굉장히 존중받는 이순신 연구자가 저랑은 상관없는데 이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저를 젊은 황현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황현필이 대중들에게 그렇게 알기 쉽게 이순신이라는 책을 써줬으면 이 노인네 꼰대들아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그렇게 이순신의 바다를 썼던 그 인연으로 실은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한 번 식사 자리에서 불러서 이순신 노드를 만드는데 좀 어떻게 해보자 아니면 이순신 기념관을 해보자라고 막 맛있는 거 사주면서 술을 마시게 하면서 어떻게 도와줄래? 라고 이야기하길래 택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미국 성내에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돈이 더군다나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기념관을 아니 야당 의원들 몇 분이서 한다고 이게 됩니까? 입법화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순신을 공부하고 강의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께서 써왔던 바다는 서쪽으로 우리가 가장 큰 전투로 기억하는 명량해전이 서해와 남해의 경계죠.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고 다수의 배를 가지고 있는 일본군이 다시 공격이 올까봐 서해까지 올라가서 고아도까지 갔다가 목포에서 한참을 머무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동쪽에서는 부산포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바다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바다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남해바다입니다. 우리 동해가 일본 해와 경쟁하는데 중국 애들도 자신들의 동쪽에 있는 바다 우리가 서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국 애들은 동해라고 해. 그리고 실제로 북해라는 바다도 있고 영국 애들 입장에서 자신들 남해바다를 남해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다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남해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나라가 남해바다가 어딘지 아냐. 근데 그 남해바다가 이순신 장군께서 싸웠던 바다이기 때문에 마침 그때 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좀 시끄러웠을 때니 야 이거를 이순신으로 병행 표기하자. 제가 그 아이디어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12분이 모이시더라고요. 왜 12분이냐 그랬더니 명랑 때 12분이니까 일단 12명을 초대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입법 찬성 의원을 몇 명까지나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했더니 7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하셔서 작년에 남해바다를 이순신해로 작년이 아니죠. 3년 전에 남해바다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자가 입법에 올라갔으나 당시 해수 장관이 당연히 적적이었겠죠. 거기서 잘려요, 막혀요. 근데 이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의석수가 많고 또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이순신의 남해바다 병행 표기 발대식을 제가 국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그 일을 해 나갈 때 요수가 이제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에 머물렀던 곳은 서쪽으로는 완도의 고군부, 그리고 가운데 요수, 동쪽으로는 한산도가 있었지만 저는 진짜 이순신의 뿌리는 바로 이곳 요수다. 그래서 이곳 요수에서 이순신 장군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두려움이 일기도 한다. 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 강의를 하셨을 것이며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얼마나 이순신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좀 감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제 유튜브를 보면 자신의 구독자, 제 채널의 구독자의 나이가 나옵니다. 보통 5에서 5로 끊거든요. 15세에서 25세, 25세에서 35세, 35세에서 45세 몇 프로 정도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의 25세 이하가 3%밖에 안 됩니다. 제 유튜브의 주요 구독자는 50대가 1등, 정확하게 55세에서 65세가 1등.
2등이 45세에서 55세, 3등이 35세에서 45세와 65세 이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당황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제 구독자가 90%가 남자분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여성들에게 어필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조금 쉽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가볼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대단하죠? 왜 대단합니까? 일단 나라를 구했어요. 그럼 나라는 을지문덕 장군도 구했는데 양조 장군도 나라 구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황진 장군도 있고 강감찬도 있고 많잖아요. 외국에 갔던 이성계, 최훈도 있고. 근데 왜 이순신이냐? 절대로 지지 않는다. 네? 절대로 지지 않는다. 백전백승.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저에게 한마디로 좀 이야기 좀 해주려고 하면 그게 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의 바다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임진왜란을 실제로 소설로 누군가 썼고 거기서 이순신이라는 주인공을 상정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야 이거 인물 설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7년의 세월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해?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진짜 소설 속의 인물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진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나 진짜 이 양반 외계인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미래에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 1992년에 벌써 망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400년, 500년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 하에서 거의 한민족의 혼은 사라지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고 일본어를 쓰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소수의 한민족의 혼을 되찾고자 하는 21세기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22세기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타임머신 만들어서 1992년으로 보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친놈 같은 생각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이순신 장군은 23승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권투 선수도 그렇게 하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해전의 숫자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60전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23전 23승을 싸웠는데 제가 볼 때 한 무가 1무 2무 정도 있고 나머지 원사이드 게임으로 KO 승으로 이깁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라운 겁니다. 왜? 전쟁의 세계사적으로 전쟁을 대표하는 인물들인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제갈량도 전투에서는 다들 패배를 맛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안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주력수인 판옥선을 노량해전 이전까지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우리 남해 바다에 수장시킨 일본의 안택성 새끼분에만 해도 거의 1000여 척에 육박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을까? 왜 이겼대요? 지는 싸움을 안 해요. 이 대답이 가장 잘못된 대답이에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좀 실수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셨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만 싸웠다. 이게 말 잘못하면 질 것 같으면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싸움의 과정을 보면요, 초반 전투에서는 특히 여수에서 출정해서 1차 출정 옥포, 합포, 적지포, 2차 출정 사천, 당포, 당포, 일포, 3차 한산도, 앙골포, 4차 부산 앞바다 때려버릴 때까지 그 1992년에 이순신의 전투 수행 상황을 보면 거의 원사이드 게임으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죠? 저기는 조총을 썼는데 우리 활은 조총 사정거리보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대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대포가 화약처럼 터지는 대포는 아닙니다. 그 포의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웃복싱을 전개해서 완벽하게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그렇게 쉽게 이기지 않았냐라고 해석합니다만 미리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원균이 7,000명에서 이순신이 몇 년간 쌓아놨던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수군이 서해바다로 못 들어나가게 막아야 된다는 이순신의 사명감을 입각해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싸울 때는 어떻게 했냐고. 당시 배가 13척이고 12척 대 133척이다. 혹은 13척 대 133척이다. 혹은 13척 대 333척이다. 기록들이 다양하죠. 당시 일본의 배는 총 333척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3척이 앞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의 수군 중에 왜 12척이다 13척이다 말이 났냐면 전라우수사 김옥수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12척이 있었습니다만 12척 중에 11척은 무서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혼자 나가요. 혼자 나가서 133척과 이순신의 파노선 한 척이 뒤엉켜서 굉장한 시간을 버팁니다. 그게 명량의 진입니다. 이거는요 처절한 임팩트로 변신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앞에 전투에서는 우리가 포의 사정거리가 길고 어차피 조선이라는 나라는 내 수군력을 증강해줄 능력도 없고 새로운 함대를 만들어줄 능력이 안 되니 나는 내 전력을 최대한 보존한 채 완벽하게 이겨야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세심히 세작선을 띄우고 연을 날리고 첩보전쟁을 전개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명량 때 이순신은 죽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죽어서라도 저놈의 배들이 일본군이 서해바다를 빠져나가면 우리 주요 도시들 조선에 한양 밑에는 한강이 있고 개성 밑에는 예성강과 임진강이 있고 평양 바로 밑에는 대동강이 있고 우주 바로 위에는 압록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서해바다로 돌아나가서 그 강을 통해서 군대와 군량미와 무기가 보급이 되면 이게 전쟁이 끄면 안 되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울두목에서 그렇게 정말 임파이터 복서가 되셨다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 파독선 진짜 한 대도 안 잃었습니다. 단 한 대도요. 그 파독선을 잃었을 때 조선 정부가 못 만들죠. 일본 아이들은 아무리 바다에 수장돼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새로운 배가 건조돼서 옵니다. 근데 노량은 어떻게 싸웠냐고요. 여러분 노량해전에서는요 파독선 많이 다쳐요. 이순신 파독선 몇 척이 살아남냐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싸우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왜? 노량해전은 전쟁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애들을 기어이 막아서서 이 땅, 이 강토를 저렇게 침범하고 우리 동포들을 죽였던 놈들을 그냥 보내면 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여기서 여길 수 있으니 이들에게 이 땅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이제 판옥선에 전쟁 이후로는 죽지 않아요. 한 명의 일본군이라도 더 죽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순신의 모든 해전을 통틀어서 가장 규모가 큰 건 노량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판옥선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명나라 부사령관 등자룡과 질긴에게 판옥선을 선물합니다. 영화 노량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등자룡의 배가 일본군에게 판옥선 일본군에게 전면당해서 등자룡이 죽음까지 갑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 판옥선을 이끌고 관음포 남해바다 남해도에 갇혀있는 관음포까지 한 명의 일본군을 더 죽이려고 들어가다가 하나에 맞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조선군의 판옥선도 상당히 많이 난파되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랑 싸웠다. 이건 진짜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서 다 이겨요. 그 다음 또 이순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북선. 사실상 거북선 아니에요? 맞죠? 사실상 거북선이 임진왜란때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 가지 보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만드는데 굉장히 예를 먹기도 했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대단한 역할을 했더라면 아마 휴전기간에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더 많이 건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중요한 건 그 거북선이 전쟁에서 얼마큼 역할을 했든지 간에 그 거북선이라는 배를 한번 보시면 안 멋있습니까? 저런 배를 외국 어디 전쟁대 시대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저렇게 어이없게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잠수함이다, 세계 최초의 철강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해군 제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배를 창안해내고 고안했을까요? 물론 실제로 설계도라든지 그
거북선을 만드는 총책임자는 나대용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다른 기술자가 있었을지언정 실제로 일본이 분명히 침략했을 걸 예상하고 우리 주력선인 파업선이 일본의 주력선이 새끼부대보다 강하지만 만약에 일본의 아이들이 100년 동안의 전쟁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더 창을 잘 쓴단 말이죠. 백병전에 능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수군 5명에서 일본의 청년 무사 1명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판옥선에 일본군이 몇 명 올라타버리면 배를 빼앗기니 이 새끼들 못 올라타게 해야겠다고 뚜껑 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북선이 나는 듯이 빨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력선이 판옥선이 빠른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뚜껑을 씌우는데 어떻게 빨라요? 근데 뚜껑 씌우는데도 올라탈 수 있으니까 같이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거북선이 너무 멋있게 생겼다는 거. 저걸 또 이게 뭐지 만화 같은 이야기죠. 저는 제가 웃는 말로 그랬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한강에 거북선이 한 20대 떠 있는 걸 좀 보고 싶다. 왜 저걸 세계화 시키지 못하냐. 아 노르웨이 아이들 바이킹 아이들이 탔던 그 배보다 우리 거북선이 덜 멋있습니까? 자 좋아요. 짧게 갈게요. 거북선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일기가 뭡니까? 당시 그 수많은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왜 일기를 이순신만 쓴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혹자의 해석학에 따라서 만약에 이순신이 일기를 쓰지 않았고 원균이 일기를 썼더라면 임진왜란사가 달려졌을 것이다. 근데요 이게 그냥 일기가 아니에요. 임진왜란 3대 기록물이 난중일기와 더불어서 유성룡의 징기록, 조경남의 난중장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3대 기록물 중에 가장 우수한다는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유산들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고려시대 직지신체유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수발자국 또 팔만대장경 맞죠? 우리 고등학생들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들어와요. 당연히 조선왕조 실록 들어가겠죠? 승정은 일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 해례본 들어갑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대왕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허준의 동의보감 들어갑니다. 허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정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썼던 일성록 이건 왕들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사관들이 왕의 일기를 쓴 겁니다. 그 다음 현대물로 가면 뭐 5.18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막 유교 관련 막 책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유산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일본을 압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숫자가 항상 빨리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 20개 중에 개인이 쓴 건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기 전까지는 단군 이래 최고의 문학인이 이순신이죠. 동의하십니까? 누군가 그렇게 바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난중일기를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계인 아니냐, 외계인이 아니라 타임머신 타고 돌아오시지 않았냐. 이게 소글쓰기 물론 성정하기로 참 너네다 싶은데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선조는 조선 역사상 최고의 암군 중에 한 명 인정하십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빌런이 누구예요? 원균. 여러분 저는 원균은 조선시대 최고의 빌런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은 우리 역사상 빌런 몇 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전라도 사람들은요 원균의 살코기를 씹어 먹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사관이 기록을 남겨요. 살을 씹어 먹어도 시원찮다고. 우리 전라도 사람은 원균 씨발놈 쳐주기로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처음에 92년이고 그 이후에 4년 휴전이 있을 때까지 전라도는 일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실제로 부산성에서 정발 장군,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 저 실은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냥 일단 말을 하다가 뒤로 가고 쭉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 전투에서 부산성과 동래성에서 일본군이 성을 점령하면 조선군들을 막 학살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주에서 이일이 깨지고 탄군대에서 신일이 깨지고 한양 점령하면서부터 일본군이 조선의 백성을 죽여요? 학살해요?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조선인들을 많이 학살하지 않습니다. 왜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진출시킨 자신의 제장들에게 각 도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선발이었던 권희 씨는 너는 평안도를 먹거라. 2선발이었던 각토 너는 함경도를 먹거라. 3선발 구로다 너는 황해도를 먹거라. 4선발 심하지 너는 강원도를 먹거라. 총 4년간 자신의 양자 우키타 히데이 너는 경기도를 먹거라. 전라도는 누구에게 줘? 전라도는 인진들한테 출정했던 일본의 장수들 중에 지명도 랭킹 1위였던 고바야카에게 줍니다. 왜? 전라도가 가장 곡창지대고 그 고바야카는 일본의 전기시대 100년 동안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단한 장수였고 당시 나이가 60 정도 됐었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랑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 가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바야카가 이순신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전라도에 들어가지 못했고 황진이 웅치와 이치에서 안도공과 이치에서 나가면서 육지로도 전라도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라도는 계속 보존됐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원균 때문에 원균이 모함했다 안 했다? 100% 사료적으로 100%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조가 미친놈이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아까 1992년에 제가 얘기하겠던 1차, 2차, 3차, 4차 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산도로 들어가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셔가지고요.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한산도에 들어간 뒤로는 솔직히 전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작전은 뭐냐? 내가 여기서 확 웅크리고 있으면 어차피 얘들이 남해바다로 못 돌아가고 서해바다로 못 돌아가면 나는 내가 해군 제독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전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군들이요 바닷가마다 외성을 쌓아요. 외성을 쌓게 되면 얘가 또 다시 왼쪽으로 가면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전투할 때 한 번씩 할 때마다 치밀하냐면 이 여수에서 1차 출정해가지고요 옥포 합포 진포에 이를 때까지 4일간인가 5일간 전쟁을 하거든요. 바다에서 모든 병력을 배 위에서 잠을 재웁니다. 무태 육지에 배를 대지 않아요. 왜요?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데 경상 좌수사 박홍은 도망갔고 경상 우수사 원균도 도망갔다가 배 한 척인가 끌고 나타나서 이순신아 살려줘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과 최전선의 전라좌수형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여수 앞바다에서 출동을 하지만 이 내 부하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육지에 배를 댈 경우 탈병을 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밑에 내리지 마. 전부 다 배 위에서 찾아. 여수를 떠났던 그 5월 3일인가 4일 이후에 돌아온 5월 8일 때까지 당시 1차 출정했던 이 전라 좌수형의 수군들은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2차 출정해가지고 사천에서 거북선을 처음 활용해요. 사천해제에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천해제에서 자신이 총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치료를 해야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처음 육지로 내립니다. 근데 섬에 내려요. 그게 남해 앞바다의 사량도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당포해전에서 승리하고 전라 우수사 2억기 부대와 합류를 합니다. 사실상 병력이 2억기가 훨씬 많아요. 이순신 장군은 5가 5포고 2억기는 막 12가 훨씬 많습니다. 규모가. 근데 지금 방어포 숫자는 비슷했어요. 그렇게 해서 부대가 2배 병력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육지에서 야영을 해요. 근데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본도 머리 1차 출정 때 이순신에게 깨지고 난 다음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수군이 일본 수군에 조선 수군 따위에게 졌을 리가 없다. 혹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잘 싸웠기 때문에 수군력은 우리가 더 앞섰던 거 아니야. 이것도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면 수군력이 그렇게 앞섰으면 전라 좌수형의 이순신보다 훨씬 더 부대의 규모가 컸던 경상 우수형의 원균과 경상 좌수형의 박홍은 여기 보십시오. 경상 좌수형이 최전선이죠. 일본군이 침략해 오면 18간 16호. 여기는 동네가 18개 있었다. 여기는 포구 기지가 16개 있었다. 8간 16호, 12간 15호. 이순신은 5간 5호.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선조가 참 인사 정책만큼 훌륭했다. 이순신을 전라 좌수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이 처음부터 경상 우수형이나 경상 좌수형에 있었으면 일본군들 상륙도 못하고 부산 앞바다에 수장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제가 볼 때 영국, 프랑스랑 싸워도 일본이 안 집니다. 왜? 13세기부터 우리 고려 말 서해바다, 남해바다, 그리고 중국의 동해안까지 아주 작사를 내고 다니면서 동남아까지 그냥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애들이 일본 아이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당시 조선에서는요, 일본이 침략을 해오면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수거를 일본이 가하고 육군은 우리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일본 아이들은요, 육군도 우리가 가하고 수군도 우리가 강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차 출전에서 이순신이 억포와 한포와 작친포에서 이기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벨대를 합니다. 적장 이름도 몰라요? 적장이 빨리 누군가 알아. 조선에 어떻게 우리 수군을 이길 수 있는 놈이 있단 말이냐. 근데 이건 우리가 방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이순신이 사천 담고 방어포에서까지 또 이기니까 그게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뭐가 날라옵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졌기 때문에 이상한 막 귀선이 막 떠다니고 막 그래서 거기서 얘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적장이 이순신이라는 전라 자수사라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로 이순신을 따로 잡자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해군 전문가를 불렀던 게 와키자카? 와스자카?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와키자카입니다. 그 와키자카를 한산도에 뚜드러 깨버리죠. 그리고 당시 총사령관 구키 요시타카는 쫄아가지고 도망치죠. 안골포 포구에 숨어있는 걸 이순신이 가서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구키 요시타카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만났는데 해군 제독이거든요. 전체 해군 참모총장이. 그 친구가 할 말이 없으니까 대장군전을 갖고 와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대장군전을 보여줘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대장군전이 실제로 지금도 일본에서 전시가 돼 있어요. 그 한산도 안골패전 이후에 이순신 부대랑 만나면 일본의 해군들은 다 도망가. 이제 싸우지 마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너희가 싸우면 내가 갈게 하고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저게 전직이 일 작살내거든요. 지금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승리는 부산포회전이죠. 사실 부산에서 그 부산포회전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부산 시민의 날이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랑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그 지지연설을 하면서 부산 시민의 날을 언급하면서 부산에 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강연을 왔을 때 제가 한 번도 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 실은 그 날은 부산 시민을 창피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이순신 장군께서 부산을 공격하는데 부산의 순외자 당시 친일파들이 조선인만이 쏠 줄 아는 애기쌀 화살을 쏘아대니 분노해가지고 이순신이 그 부산을 작살을 내버렸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적의 전진기지에 서 있다가 이순신이 공격당한 날을 부산 시민을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부산 촬영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촬영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집해줘. 이 부산에 공공의 저기를 요수요. 오니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네? 크지 않다. 이순신 맞지 않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실은 조선군이 수군 전력이 더 강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셨던 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적소에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왜 또 타임머신 타고 온 거라는 이야기 아까 제가 해드렸죠. 또 하나 이순신 장군은 당시 민중들과 아픔을 같이 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죽어요? 아까는 7천량회전 하다가 그 원균이 진짜 이순신을 모함했냐라고 했죠. 진짜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 이후에 이순신이 실제로 많이 출정해서 일본군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산도에 머문 이후에는 일본군이 육지마다 외성을 쌓았거든요. 외성을 쌓아보니까 조선 함대가 바다로 나가고 육지에 정박을 못하기 때문에 오래 전투를 계속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순신도 알았다. 너희가 지금 내 남해에서 한산도에서 남쪽 바다를 먹었을 때 내 왼쪽으로 부산까지 그렇게 외성을 깔았으면 많은 너희들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호랑이처럼 한산도에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황진이 제2차 진주성에서 승리하면서 일본군이 4만여 명이 상하게 되니까 실제로 4년간의 휴전이 오거든요. 그 4년 휴전 이후에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 이 선발 가토가 배를 몰고 이 선조가 얼마나 멍청한 명령을 내리냐면 부산 앞바다에 가서 가토를 요격하라고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순신 미치죠. 부산 앞바다까지 갈 때 육지마다 일본군 외성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노를 저어가야 하는데 부산 앞바다에 서가지고 더군다나 부산 앞바다는 파도가 심한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서서 가토가 언제 올지 알고 물에 둥둥 떠있단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순신이 불가하다라고 장계를 올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순신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충청도 병마사까지 가 있었던 원균이 선조에게 어떤 장계를 올린지 아세요? 전하, 제가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토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조가 화라. 원균은 가토를 잡을 수 있다는데 이순신 야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악성의 수로 끌어올리고 삼도수군 통제사로 원균을 내렸는데 원균은 왜 빌런이냐면 서당계도 3년이면 풍을 누른다 그런 말이 있죠. 어지간한 빠가가 아니면 이순신하고 1, 2년만 같이 다녀도 어지간한 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재능을 찾아야 돼. 근데 이 원균은 전쟁이 안 되는 애야. 기본적으로 그 사고가 안 되는 애야. 그래서 칠천량 해제를 들다 보면 진짜 바보 병신들 이런 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임진왜에 쳐들어와가지고 각 도의 일부분 책임자가 조선군을 왜 안 죽이냐면 그 조선인들을 왜 안 죽이냐면 조선인들에게 세금 받아야 되니까 자기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칠천량에서 원균이 작살나고 다시 시작된 전쟁이 정유재란인데 정유재란은 이전에 임진년 이후에 4년 5년 날 일본군이 발도 밟아보지 못한 어디부터 들어옵니까? 전라도부터 들어오죠. 그 전라도부터 들어오면서 토요토미 도시가 무슨 명령을 해요? 이제는 인정사정 봐주지 마. 보이는 조선인 다 죽여. 다 죽여서 목을 잘라갖고 오기 힘들면 뒤하고 코라도 잘라. 일본에 가면 기무덤, 사실은 코무덤입니다. 13만 분 묻혀 계십니까? 안 묻혀 있습니까? 일본 교토에 가면 토요토미 도시 신사합벽에 묻혀 있죠. 제가 일본까지 가서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막걸리 따드리고 월장에서 절을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만 그 13만 명은요, 전라도 사람 13만 명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균은 진짜 살을 씹어도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균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빌런인 거를 우리 여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가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셔요? 자신이 한양에 끌려 올라가서 공당이 있으니까 요수에 계시던 그 노모가 내 아들을 한번 보낸다고 배 타고 오다가 나를 빼서 돌아가셔요. 이때 그 이순신은 진짜 속으로 선조를 왕대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명량에서 이순신이 승리하니까 그에 대한 복수로 충남 아산까지 가가지고 이순신이 가장 사랑하는 셋째 아들을 죽여버리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잃고 나서도 나는 내 아들이 죽고 나서도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했다. 왜? 부하들 앞에서 자식 죽었다고 울면 되겠습니까? 다들 이산 가족이고 다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고뇌와 슬픔을 공유했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7년간 사실상 자신이 무너지면 이 조선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 스스로 알아요. 더군다나 고문당하고 내려와서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 대한 미움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술을 마십니다. 원래요, 지방관들은 보름에 한 번씩 의복을 정제하고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인사를 올립니다. 이거를 대걸레, 망걸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역시 여수다. 그 망걸레를 이순신이 안 해요. 명량해지는데. 그럼 이순신의 부하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 총사령관이 망걸레를 안 들이네. 이거는 쿠데타 하겠다는 걸 그냥 드러내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이순신은 실제로 선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노량해전에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싸우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내가 죽어야 내 부하들이라도 나라에 해코지 안 당하니
나 한 명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의도적인 자살을 했다라고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주변에 자신의 조카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홍립도 있었고 했는데 자신이 몸을 드러내다가 아마 조총에 집중 사격을 받게 되면 자기 피부치가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들이 죽기 때문에 이순신이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의 고뇌와 고독, 방금 이야기해드린 그 내용 때문에도 우리가 이순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음의 소두가 너무 길어버렸어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1차 출정입니다. 1승, 2승, 3승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다 표로 정리했습니다만 옥포에 그림이고요. 자, 여수 진남입니다. 아까 제가 예외재단 관계자분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조금 이상해요. 이 진남제는 살아 돌아온 날을 기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출정하는 날을 기리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5월 4일날 출정해가지고 5월 8일날 1차 출정에서 돌아오니까 5월 4일이면 그 전야기부터 5월 3일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5월 8일인데 5월 8일이 애매해가지고 주말이 들어가면 주말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월 4일로 되어 있구나. 자, 덕선축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2차 출정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합니다. 사천에서 처음 덕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당포이전에서 실제로 감행이 고뇌를 이 금부채를 확보하죠. 이게 조선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얘네들이 이걸 다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좀 빨리 할게요. 당항포 해전부터 전라 우수사 이 억기와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사천에 대해서 거북선이 처음 사용되었고 당포해전이고 당항포해전이고 한산도 대첩 와키자카 야스아를 이겼고 앙골포에서 패배했던 쿠키요시 작가가 대장군들을 일본에 가져가서 이걸로 두드러 맞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순신을 이기냐? 한산도 대첩, 앙골포해전이고요. 그 다음 이순신의 4차 출정 부산포해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부산포해전까지 16승을 합니다. 이 16승을 다 어디서 출발해서 해요? 요수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이 16승은 다 어떤 부대들이 승리해요? 앞에는 이순신의 전라 자수영 수군들만, 당항포해전부터는 이옥기의 전라 우수영 수군들만. 아니 경상 우수와 원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입장에서 참이 없는 것만 못해요. 108억선 한 척, 그 한 척 가지고 나타났을 때도 일본군에게 도망가고 배에 무게를 줄이고자 하고 대포까지 다 버리고 도망쳤던, 그러다가 두 척, 세 척, 네 척 안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전투를 하지도 않고 이순신은 휘하 부하들에게 적의 수급을 베는데 목적을 두지 말아라. 한 명의 일본군이라도 더 죽여라. 제가 임진왜란 강의할 때 왜라고 하지 않고 일본이라는 표현을 씁니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8세기 나라 시대부터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일본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순신 뚜드러 까니까 왜보다는 뭔가 일본이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포를 두드러 까고 웅포해전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당항포 2차 당항포해전에서 또 승리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어디 있었냐면 한산도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산도가 지도가 이렇게 한산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아마 한산도랑 제가 비교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전라 우수영 어란진 벽화전에 승리하고 전라 우수영이 지금의 해남 쪽이죠. 그래서 명량에서 이렇게 승리합니다. 어란진 해전, 벽화해전, 명량해전. 제가 너무 사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고군산도까지 올라가고 목포 고화도에 산참을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고궁도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고궁도가 나오기 전에 전도 이제 나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수에서 출발해서 1차, 2차, 3차, 4차 출정까지 부산포해전까지 모든 승리는 전라도 수군들의 승리입니다. 근데 그 승리 현장은 다 경상도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순신의 승전 유적지는 상당 부분 경상도가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맞죠? 조금 억울하죠? 물론 정원 장군 표현처럼 경상도 바다는 우리 바다가 아니라는 말이냐라는 그 말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게 옳다라고 출정했습니다만 좀 억울해요. 근데요, 저희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에 입각하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재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한산도 대첩이 이순신의 가장 큰 승리, 조선시대는 견내랑 전투라고 불렸습니다. 큰 승리로 보지만 실제로 이순신이 싸웠던 승리 중에 규모만 놓고 보면 명량이 더 컸고요. 의의도 한산도 이상이었고요. 규모는 사실상 노량이 제일 컸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량은 명나라 일반 병력과 조선군 일반 병력과 일본군이 1만 7천인가 2만 가까이 육박을 해요. 그래서 실은 기원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모든 해전사를 통틀어 봐도 노량만큼 큰 전투가 없습니다. 그 노량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만 우리는 노량을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호남 사람이잖아요. 그쵸? 왜 이 전이도 해전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지 몰라요. 전이도 해전은 지금의 거군도 실제로 지인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규모가 부산포 해전과 한산도 해전 이상급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이제 노량에서 싸웁니다. 사실상 순천 외성에 있는 권희 씨만큼은 죽여야 되겠다. 저 새끼가 일선발이니까 저놈 때문에 왕이 저렇게 피난까지 가고 한양을 비우고 그랬으니까 저 새끼가 한양을 제일 먼저 점령했으니까 저거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 권희 씨를 구하겠다고 권희 씨의 사위였던 소요시토시 대마들 도주와 심하지가 어니까 걔네들을 요격하려다 보니까 또 남해도 이렇게 노량 앞바다 또 경상도 앞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어마어마하죠. 노량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디에서 노량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십니까? 고궁도에서 묻히시죠. 이 자료가 잠시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께서 머물렀던 시간 요수에서 2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한산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전라도 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마 보면 이순신 장군은 주인공이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말투도 멋있게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자감 있게 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 격분들만 전라도 사투리를 쓴 것처럼 나오죠. 이게 솔직히 개구라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전라도 사투리 쓰셨을까요? 안 쓸 수가 있나요? 아니 서울말 쓰는 사람도 이 땅에 와가지고 5년만 전라도 사람하고 살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함께 치렀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얼마나 들렸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전라도 사투리를 안 써요? 실은 이를 여수에서 자수하기 전에 고흥에서 녹도 마음 생활도 또 한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수에서 2년 6개월이 있었고 한산도가 3년 6개월이나 있었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한 거의 대부분의 승리는 여수에서 출정해서 여수로 돌아오는 승리였고 한산도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외성을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한산도에 있었던 저 3년 6개월 동안에 전투를 겨우 3번, 4번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산도는 무인도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저 한산도에 주둔했던 것도 전라도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명량에 승리하고 어디로 옵니까? 고궁도로 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세요. 얼마 전에 도지사님 앞에 앉혀놓고 이 강의했더니 깜짝 놀라갖고 이 사람은 나도 고궁도야. 이 고궁도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쟁을 두고 있을 때 이 강진만 마량 앞바다 장은 완도까지 해가지고 기록에 이순신 옆으로 가면 산다라는 생각을 했던 조선인들이 이순신 옆에 모여들었으니 4만여 호가 이순신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1호당 5명 식구만 잡아도 간시 적적 인구가 20만입니다. 인구 밀집도 조선 1입니다. 한양 인구도 10만이 안 됐을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때 이순신이 칼을 거꾸로 들었으면 붙었다가 성공했겠죠. 전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순신 하면 여러분 이순신의 가장 측근 누구 있습니까? 자정훈, 우희립. 정훈 장군 부산포전에서 죽었을 때 정훈이 죽었을 때 부산포전에 죽었을 때 얼마나 이번에 제가 새롭게 만들어 얼마나 슬픈 제목을 올립니까? 나를 알아주는 이 그대인데 이게 내가 누구와 나라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그 정훈 장군 고향이 전라도 영암입니다.
우희립 마지막 노량해제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시고 그 송일입 장군이 북을 치면서 노량해전을 이끌어 나갔을 때 이순신의 또 왼팔이었던 그 송일입은 좌정은 우희립 오른팔이었던 송일입은 전라도 공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유일하게 스승으로 바뀌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순신이 정말 대단한 게요. 자신이 전라 자수서가 각작이 돼요. 근데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누구를 자신의 스승으로 초빙합니까? 정확하게는 고문으로 초빙하죠. 자기 부하로 초빙하죠. 임진란이 발발할 때 이순신 장군 나이가 47세였나요? 8세였나요? 그래요. 그럼 전라 자수사로 부임할 때 47세, 6세 그랬을 겁니다. 이순신 47세가 왔어요. 이순신 장군이 47세에 전라 자수사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의 공과 15,000짜리로 75세 정걸 장군을 부릅니다. 이 정걸 장군은 30년 전에 전라 자수와 경성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를 도와볼게요. 검찰총장이 됐어. 40대 후반 나이에. 근데 검찰총장직을 잘하기 위해 30년 전에 검찰총장했던 검찰총장 선배를 불러다가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했던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신보다 30년 선배를 부른 이순신도 대단하고 30년 후배가 일본의 침략이 있을 걸 예상하니 선배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니까 그걸 도와주겠다고 이순신 옆에 있어준 정걸도 대단한데 이 정걸이 바로 조선의 판옥선을 만드신 분이죠. 창시하는 분이죠. 그래서 정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삼주에게 올리는 장계를 보면 구구절절해요. 구구절절해요. 실제로 한산도로 출정할 때도 정걸에게 이 옷을 맡기죠. 그 당시는 초창기 마을에 충청도에는 수사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해바다를 혹시 모르니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충청 수사직이 새로 만들어질 때 그 충청 수사직의 노익장 정걸을 추천한 것도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행주대첩에서 권율이 패배 일보 직전에 밀렸을 때 한강에 갑자기 탄옥선이 나타나니까 일본군들은 이순신이었다고 벌벌 떠면서 행주선 포위를 풀었거든요. 정걸 장군이 한강을 타고 올라가서 권율에게 화살을 보냈어요. 그 이순신이 진정으로 존경했던 자신의 스승 정걸이 역시 전라도 고흥분이세요. 이순신이 거북선을 함께 창안했다라고 알려진 나대용은 전라도 나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제장들, 병사들 얼마나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순병제 다 전라도 순이죠. 그 전라도 사람들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이순신이 그래서 이순신이 호남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양무, 호남, 신국가. 저는 근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하셨을까? 당시 임진란 이후에 호남만 전장의 말 발굽에 일본국의 말 발굽에 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도가 있나요? 여기 보시죠. 방금 나왔는데요. 네, 나왔었는데 뒤로요. 호남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전라도 호남은 임진왜란의 당시 조선의 발목 역할을 한다. 무릎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팔도 중에 인구는 경상도 다음이긴 하지만 저 당시 전라도 인구는 경상도 인구의 90%에 육박합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경상도가 더 넓었기 때문에 면적당 인구 숫자는 전라도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구 밀집도를 보였던 것이 전라도고 팔도 중에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의 쌀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게 전라도에서 나와요. 이 전라도에 생산되는 곡식이 명나라군을 먹였고 의병들을 먹였기 때문에 호남이 무너지면 이 조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호남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양모남 신국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호남의 병사들과 함께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싸워봤기 때문에 호남의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말씀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원균? 어떤 정치인하고 똑같이 닮았죠? 제가 그 한국사 강의를 많이 하면서도 참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사는 영역마다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강의했을 때 어떤 전공자가 태클을 걸지 않을까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태클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조를 3시간짜리 3개의 강의 영상을 딱 찍고 나면 정조 유명한 전공자에게 지금 정치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와요. 그걸 태클 걸려고 전화가 오나? 선생님 강의 진짜 내가 평생 연구했던 걸 압축해서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역사 강의를 하면서 두 번의 고수,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고수를 적게 당하는 편이에요. 왜? 사료위각에서 사실을 이야기해버리니까 적극 국벌통들이 고수를 못합니다. 근데 얼처구니없게 두 번의 고소와 한 번의 고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의 고소를 누구한테 받았냐? 엄마 부대 주옥순한테 한 번 받았고요. 또 한 번이 평택시로부터 받았어요. 평택시가 원균의 고원을 만든다라고 했더니 제가 조작을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100만 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냥 찢어버리고 없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임진왜란을 조금 과장해서 우리 호남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임진왜란은 호남과 일본과의 전쟁이었어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저도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교직생활 설레시고등학교에서 8년을 할 때까지도 그리고 학원생활하고 EBS 강의하면서도 특별하게 내가 젊은 내가 당시 지역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 호남 제일주의를 외치고 경상도 시발 그래서도 안 되겠고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기아 타이거즈 우승하면 눈물 한 방울 좀 흘려주고. 그런데 저는 진짜 임진왜란사 공부하다가 우리 고향 전라도에 푹 빠져. 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알고 나서 전라도 역사를 쭉 보니까요, 전라도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정의로움에 비켜서질 않아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최근에는 이제 그 황진장군 이야기를 또 국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황진이다. 황진이 그렇게 임진년에 이순신의 배후를 지켜줬기 때문에 호남이 구해질 수 있었고 실제로 이순신이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런데 아까 고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19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 1989년 임진왜란 발발 석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조가 진짜 쳐죽일 놈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기추목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진짜 역사라는 게 이상한 게 역사는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통일신라 신무랑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진골기족을 다 숙청했다. 고려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비안건법 시행하고 호족들 다 쳐주겠다. 고려 말에 공민왕이 고문세력 다 쳐주겠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공신들 다 쳐죽였다. 영조 종조가 노론들을 쳐죽였다.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쳐죽였다. 쳐죽이지 않지만 작살냈다. 근데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사건들을 다 합쳐도 선조가 기추목사 때 죽였던 관직의 숫자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럼 기추목사는 정여립이라는 인물 때문에 일어나요. 이 정여립이 호남 사람이야. 전라도 부안쪽 사람이에요. 이 정여립이 이의 추천을 받고 관직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정여립이 이의 추천을 받았으면 이의 제자급이 돼야 되는데 이에게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해요. 그리고 정여립이 항상 왕을 만날 때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절을 하고 살짝 이렇게 왕 얼굴을 계속 끌어봐요. 선조가 정여립을 안 예쁠 거예요. 정여립이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낙향에서 정여립이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대동계를 만들어요. 대동세상할 때 대동과 똑같은 한자입니다. 대동계를 만들어 놓고 양반부터 노비까지 차별 없이 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죠. 어찌 보면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실제로 외구가 침략에 왔을 때 광군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동계를 발동시켜서 정예립이 외구를 몰아내기도 해요. 근데 이 대동계를 이끌면서 정예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공물이다. 주인이 없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공물인데 이 만천하 백성들을 왕이 다스린다. 근데 왕이 못나면 그 왕을 바꿀 수 있는 역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그걸 불충이라고 한다. 근데 그 왕의 못난 아들놈이 또다시 우리 만천하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래서야 되겠냐? 백성은 누가 다스려야 돼? 제일 잘 다스릴 수 있는 놈이. 이게 공화주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처음으로 정치 체제적으로 공화정을 언급했던 게 1907년에 만들었던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예요. 신민회보다 400년, 500년 먼저 정예립이 공화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실제로 정예립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대요 라고 하면 정예립이 나타나서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지원자 죽었으면 되는데 아들하고 자기해버리는데 정예립이 동인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인했던 송강 정철이 앞장서가지고 동인들을 다 죽여버리죠. 특히 당시 이발감은 지금 광성구 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족을 내려버리죠. 허난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최고 가문이요. 여러분 그 동인 중에 상당수가 허난의 지식인들이었고 대동계에 가입이 있는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기추목사로 인해서 허남에서 글리는 소리가 사라졌던 말입니다. 그 허남의 지식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송강 정철입니다. 오죽하면 정철의 별명이 동인 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와, 기추목사가 안 일어났을 때 인진란이 발발했으면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운동이 나왔을까. 그렇게 기존의 조선 왕가의 뿌리가 전주 이씨가 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양이 전주였기 때문에 호남이 200년간 대접을 받았는데 갑자기 호남의 지식인들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경명이, 최경애가, 김천일이, 김덕령이 이런 의병장이 나왔는데 만약에 기초목사가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의병장들이 쏟아져나가지고 일본과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송강정철이 미워요. 근데 송강정철이 유배를 와가지고 하필 단양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양에서 송강정철이 12고 살았던 소세원, 시경정 그래가지고 단양에서 우리 교장을 빛낸 인물 송강정철을 내세워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송강정철 씨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들이 황현필인가 이제 절 분들이 어르신들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친하게 지내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 엄마를 갑자기 미워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송강정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를 뭔 잘못을 했다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결판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송강정철 가문으로부터 제가 경고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길래 엄마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성과를 저도 그냥 이렇게 감성에 실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거 우리 호남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정철이 호남을 빛낸 인물로 이렇게 평가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 제 말이 맞으니까 당당하게 나서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또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시길래 저희 엄마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대. 당신 송강정철 자손이라고 하는데 정철 할아버지로부터 사탄 하나도 얻어온 거 아니야? 근데 황현필은 내가 배합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때문에 내 아들 황현필을 욕하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애교까지 해서 저희 엄마가 승리하셨다는. 아 갑자기 원교 때문에. 자 이순신 이걸 한 번씩 좀 이게 고독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그 자신이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순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고독할 수밖에 없죠. 주변 인물이 이랬으니까. 그다음에 망골레 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 이순신의 바다에서 끌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묘소에 가본 적이 있는가? 제 이순신 바다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순신 장군 묘소를 한 4번 5번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이순신의 바다 책을 올리려고 갔을 때 공사 중이었습니다만 이런 일에 해서 갑니다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들여는 보내주더라고요.
실제로 충남 아산에 가면 이순신의 장군의 묘소와 태어난 본가가 태어난 게 아니죠. 서울 중구에서 태어났다가 어린 시절 와서 살았던 그 집 근처에 현충사가 있습니다. 같이. 근데 현충사로 사람들이 많이 가죠. 가을이면 단풍도 잘 예쁘게 들고 많이 꾸며놨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묘를 가봤어요. 이번에 가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묘가 계단으로 치면 계단만 20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욕이랑 욕은 다 했어요. 힘드니까 진짜 죽어서도 이런 데 붙여갖고 힘들게 하냐. 근데요, 제가 요가로 가고 7m 갔거든요. 그걸 알았는지 제가 일본을 여행 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떡 떨어져가지고 떼글떼글 아래로 계속 가고 핸드폰이 박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거 봐라, 이 새끼 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귀신하고 싸우네 하고 가서 일본인들이 2명인가 3명 있었어요. 기가 막힌데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신의 내다 진짜 거의 피라미드 이상 묻혀 있는데 일본인이 딱 내려가니까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가고 발로 지그지그 발로 밟고 왔어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3분의 1을 쳐주겠는데 여러분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예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도자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다. 맞아요. 사실상 임진왜란은 노예전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장엄성을 들여다보면 임진왜란 때는 조선인들 많이 안 끌고 간다니까. 왜냐면 각 도의 책임자들이 이건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병자년 때 정유전한테 많이 끌고 가고 호남인들이 많이 끌려가요. 호남인들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에게 열등의식을 갖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 조선사와 일본사를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황인필 너는 조선에서 태어날래 일본에서 태어날래? 저 일본 안 좋아하니까 조선에서 태어나겠다 이런 걸 배제하더라도 조선의 양반으로 태어날래 일본의 사무라이로 태어날래? 솔직히 일본의 사무라이가 훨씬 나아요. 조선의 양반들은 삶이 졸라 고달퍼요. 과학 국제 못하면 집안에서도 병신 취급받고 그 글공부 죽어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대적이고 성리학적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십선비라고 욕하지만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들 계셔서 미안합니다만 누가 더 청렴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자체 죄송합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훨씬 청렴해요. 조선에 탄가론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19세기 세도 정치기 말고 그 이전에 400년 동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가론이 이름 한 명만 대보세요. 아예 나라 권력을 들여다봤던 몇몇 권력자 말고는요. 지방관들 타락을 일삼기가 어렵습니다. 지방 제도 자체가 그래요. 도지사가 관찰사가 되면 그 밑에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은 수평구조가지고 관찰사가 1년에 포평, 고과제 그래가지고 일일이 감시하고 그걸 중앙정부에 다 올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관찰사를 감시하고 그 관찰사 밑에 있는 사또들이 같은 고향 출신은 안 되니까 상피제 적용하고 안에가서 내려오고 어디 진짜 우리가 이상하게 좋아하는 군주들 있잖아요. 성군들 세종대왕, 정조, 흥선대왕 이때 진짜 탄간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흥선대왕 때문에 탄간호이 잡아버리면 뜨거운 물에 넣어서 끓여 죽여버리는 신용을 아주 폐령까지 해버립니다. 그거는 일종의 사회적 사형 선고예요. 우리 김영란법은요 조선시대 그 지방관들의 타락을 일삼았을 때 걸렸을 때 형벌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이런 3발의 피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일본이 좋아 실어를 떠나서 조선이 좋다가 떠나서 사무라이는 살기 진짜 물론 가난한 사무라이도 많았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 구국골통들이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열등했고 조선을 비하시키려고 조선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상당히 들여먹혔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조차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분들조차도 조선시대를 좀 안타깝지 않냐고 생각을 많이 해요.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위정적사 성량을 중시하고 성리학의 모든 사상을 배척해서 기술문화가 침체되고 폐쇄적인 심리에서 이런 건 저도 비판해요. 근데요 그 500년 동안에 나라가 500년 유지됐어요. 500년 동안에 조선보다 피지배층을 위했던 나라 있으면 하나라도 되보십시오. 조선보다 백성을 사랑했던 나라가 있으면 지구상에서 단 하나도 가져와 보시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임진왜란 때 왜 초반에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친일파들, 순외자들이 많았다가 가을병으로 돌아서요. 여러분, 우리 국사 교과서에도 조선의 농민은 조세 공납력 때문에 힘들었고 세금 수탈 때문에 힘들었고, 일본 농민의 세금에 비하면 거의 세금 천국에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선한 나라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의 10분의 1을 일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다이묘에게 뺏깁니다. 임진왜란 이 다이묘 새끼들이 안 죽여요. 조선인들 세금 받아야 되니까. 근데 세금을 얼마를 받아요? 한번 수확했더니 1592년에 9월달에 수확할 거 아닙니까? 10월달에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3분의 1 내라고 하니 조선의 농민들 꼭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 의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의 다이묘들이 워낙에 무시하니까 조선 아이들은 꼬맹이 때부터 한참 따지를 다 하는데, 그리고 설령 이렇게 조선만큼 피지배층을 위한 나라가 어디 있어? 일단 조선은요, 건국 이념이 민본이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이념이, 통치념이 민본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조선왕들은 그렇게 높은 건물도 없고 큰 성도 쌓지 못하고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지 못했는가? 백성들 노역에 동원 안 하려고. 그럼 여기서 지금 드는 의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아씨, 노비는 따라놓고 이야기할게요. 조선 노비가 일본의 일반 농민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으시죠? 노비사를 들여다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 노비사 가지고 조선일보와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노비사를 들여다 보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 동안에 주인에게 노비가 두드려 맞고 노비가 버려져서 그 주인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10번 이상 나오면 내가 강의를 그만두겠다. 그만큼 조선은 인권이 중시됐고 사람 생명이 중시되는 나라입니다. 500년 동안에 10번 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1년에 10번 이상 일어나요. 사람 죽여놓고 처벌받지 않는 사람. 노비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게 왕에게까지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노비가 주인을 때려 죽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성종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관료들이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임금아? 아니, 주인이 노비를 죽이면 그 주인만 타가지 왜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주인 가족을 다 죄를 주냐? 근데 노비가 주인을 죽이면 왜 노비만 벌하냐? 이 정도로 노비를 우대하는 나라였다면 지금 안 믿으시죠? 영화나 TV가 여러분 다 배려나요. 그 미스터 스전사인에 보면 막 배다 죽이고 노비 버리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양반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가 조선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조선일보에서 야, 노비를 죽인 사례가 10번 이상 있는데 해갖고 막 제시를 한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어떤 뉴라이트 학자가. 야, 이 새끼 너 내 강의 똑똑히 들었냐? 조선에 노비가 양반에게 죽고 나서 그 양반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10번 이상 있으면 내가 강의를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그걸 10번 이상 찾아와라. 강의나 똑바로 듣고 변명을 해라. 그랬더니 황현필에게 사과한다라고 조선일보가 사과문을 올렸어. 딱 한마디만 예를 들게요. 함부로 노비를 겁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양반 주인이. 미쳤습니까? 조선 그런 나라 아니에요. 태종 이방원 때 최고 공신 이숙건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영웅물 보면 이숙건 나오죠. 이숙건이 자기 여종을 겁탈하려고 했더니 여종이 옆에 칼을 거꾸로 들어갖고 이숙건 이마카를 찍어버렸습니다. 이숙건이 벌받아요. 죽었다 깨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노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노비는요 그냥 금전적 계약 관계예요. 아,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냥 소장용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노비가 주인을 골탕먹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만 한번 해볼까요? 정약용이 한번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는데 다른 보홀에 사는 자기 노비집에서 유배를 가는 중에 하룻밤을 머무릅니다. 하룻밤 머무르는데 노비집이 너무 부자야. 그래갖고 정약용이 시를 남겨요. 그 집에서 잘 먹고 잠을 자면서 너무 자기 인생이 서러운가 봐. 누구야, 나는 평생 그 공부를 하고 관식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가난한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간살이가 훌륭하냐. 자신은 노비가 자기가 부자야. 그래서 내가 공부 말고는 너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조선 노비들이 그렇게까지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같은 민족을 너비로 부리는 게 자랑은 아니죠. 그럼 중국은요? 이 유나이트들은 중국은 너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일본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신사냥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그 전국시대에 다이노들이 연마을 가서 사람을 잡아와요. 이걸 인치라고 해요. 일본어로 란도리, 인간 사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산적들이 인간 사냥을 좀 해서 뭐 기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인간 사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천신 나라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당시 일본은 분열기였기 때문에 전국시대 다이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해요. 연말에서 사람을 잡아오면 남자들은 노비로 부르고 또 일본이 노비가 없다는 병신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일본은 여러분들 들어본 부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부라쿠민이라고 해요. 그 일본은 지금도 부라쿠민 출신들은 결혼과 취직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최근에 일본 내부에서 일본의 부라쿠민들이 사는 마을 5,000개를 발표해가지고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실상 신분제에 의해서 21세기도 신분제에 의해서 사는 나라가 인도하고 일본이에요. 우리는 노비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어요. 1894년 지금부터 130년 전에 노비제가 폐지됐어요. 물어볼게요. 가보개혁 때 노비제도가 폐지될 때 그것도 병신들이 일본인들이 해줬다고 해요. 미쳐 이런데 우리 노비제 혁파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이건 공부가 되니까 제가 생략하고 있습니다. 1894년에 노비제도 폐지될 때 양반들 중에 씨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양반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안 그래요. 아 그게 맞지. 84년 갑신정변 때부터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라고 했고 동학농민 때도 노민서 소각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그 정도 1882년에 서울 철폐하자고 다 이야기했고 노비 세수법 다 1886년에 8년 전에 벌써 노비 세습제는 사라졌단 말이죠. 계약직 노비는 있을지언정 노비 자식이 노비 표를 놓다가 8년 전에 벌써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노비제가 폐지했다고 노비들이 만세에 친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요. 1894년보다 약 20년 전에 1870년 전인가 일본의 신분제가 나왔거든요. 불과 20년 전에 난리도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과 지배층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일본이 그렇게 인치를 해요. 안도리를 해요. 사람을 잡아와요. 잡아오면 누구를 팔아요? 조총을 사고 화약을 사기 위해서 임진왜란때 쳐들어왔던 게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사요? 누구를 팔아요? 여인들을 팔아요. 여인들을 어디에 팔아요? 나가사키항에서 포르투갈에 팔아요. 여러분, 일본의 덴쇼 사절단이라는 친구들이 유럽에 주춤을 갖고 일본을 갑니다. 유럽에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16세기부터 유럽에 가요. 유럽에 가서 봤더니 일본 여인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유럽 남자들의 성착취에 당하는 일본 여인들이 50만 명이라는 기록이 제가 꾸며내겠습니까? 일본 기록인데 완벽한 그때부터 자신들 여인을 팔아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다가 신라가 이겼다고 백제 여자들 팔아서 중국어 당나라에 팔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성관이 달라요. 자 그런데 정유재란이 딱 터지고 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잡거나 죽이거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지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종의 노예전쟁 쉽게 이야기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인간 사냥을 금지하지 그걸 유나이트는 노비제 폐지라고 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인간 사냥을 금지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인간 사냥을 못하니까 그걸 조선에 와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유재란이 최악의 전쟁인 거예요. 건너가서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여성 50만 명, 또 이때도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로 만들어서 세계를 전파시킵니다. 이 여성들을 뭐라고 부르더라? 우리 피디님 아니요 게이샤 아니에요. 선생님 뭐예요? 가라유키상이라고 해요. 이 가라유키상이 50만 명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의 아버지 김옥균이 굉장히 존경했던 후자 유키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근대화에는 두 개의 부기가 있다.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가라유키상. 자신들의 여성을 팔아서 근대화 자금을 챙겼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자랑하면 되냐면
아니 왜 저렇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끌고 가놓고 쟤네들은 진정어린 사과를 안 할까? 왜 못할까? 여러분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못한다는 게 국가적 자존심 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될 마음을 못 느껴요. 자국의 여성들조차 세계로 팔아넘어서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키웠던 애들이 타국의 여성인 우리 조선의 여인들을 팔아넘긴 거를 그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마음이 갖겠냐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일본 시달로 가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순신 장군 묘소에 갈 때마다 항상 혼자였어요. 토요토미도시모는 그랬어요. 김동 앞에 토요토미도시모 신사를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지. 일본은 물론 죽은 자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더 있어요. 제가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갔는데 평일 화요일이었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때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야스쿠니 신사에 갈 때도 제가 그때 검정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조문한 느낌이어서 하얀 추리닝이었거든요. 하얀 추리닝에 비 올 때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껌 씻고 막 이런 거 다녔어요. 근데 우리 현충사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 한번 가보시죠. 일요일날 잔디밭에서 애 데리고 뛰어놀려고 사람이 많지 한국전 입고 돌아가신 분들 우리 독립운동가들 찾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방송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 제가 이렇게 평에도 사람이 북적거린다 현충사는 한적하면 좋다 그래서 이쁘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말씀 드렸고요. 왼쪽에 한산도 수입니다. 이거 저고요. 오른쪽에 고궁도 월송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 80일간 묻혀 계시다가 고향 쪽으로 충남 아산 쪽으로 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저는 지금도 남해바다에 묻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일본을 향해 꼬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이쪽 요수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남 아산 국회의원이 강윤식이에요. 모바일 말 하겠죠. 요수 진남관이 있습니다. 요수 항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래는 이걸 넘기면서 그 전투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초반에 이렇게 PPT 자료 없이 좀 서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지금 다른 주제로 하려면 막 다른 걸로 1시간, 2시간 더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만 질문 한 2개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질문 받고 제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만